네, 다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고요. 자, 마이크도 괜찮으시죠? 오늘은 월요일인데 다들 마음이 착잡한 월요일입니다. 그죠? 날씨는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아주 그냥 투명한 하늘인데 오늘 내일까지는 영하라고 합니다. 어제는 그냥 그 지난주 후반만 해도 22도까지 올라갔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니까 엄청 춥게 느껴지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금요일 미국의 SVB 파산 소식까지 오니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었는데 그 학생이 선생님 벌을 기다리는 느낌입니다. 네, 다들 마음 무거우시죠? 근데 지금 나스닥 선물이 1.5% 오르고 있어서 결론적으로 우리 시장은 영향 좀 적을 것 같네요. 다행입니다. 자, 조금만 기다렸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할까요? 네, 그렇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3월 13일 월요일 하트민 경제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개인 투자자를 가장 사랑하는 방송, 여러분의 특급 참모입니다. 미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미국 얘기를 안 할, 그 앞에 잠시 말씀드리면 지금 나스닥 선물이 지금 1.4%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미국이 예금보험공사가 전액 보장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 안정감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 선물이 상승 중이라서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 시장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은 이런 느낌입니다. 다행인데, 근데 이게 일시적 현상이다. 이건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럼 전반적으로 SVB 사건 원인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제가 이미 제 데일리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SVB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거는 한마디로 미국 패드의 문제다. 패드의 실책이 만든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무능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 자, 패드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미국이 제일 이때 뭔 얘기했습니까? 작년 초에 인플레 별 걱정 없다. 네, 인플레 걱정 없다. 지표를 보고 하겠다. 해가지고 3월 15일에야 세계에서 가장 늦게 금리 인상을 시작했어요. 근데 딱 보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금리를 결국은 지금 3월 초인데요.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4.5에서 4.75입니다. 불과 1년 만에 금리가 지금 결국 1년 만에 금리가 4.5% 올라간 거거든요.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려버리니까 이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항상 저는 파월 의장의 가장 큰 문제가 자기는 지표를 보고 하겠대. 네. 주식도 그러지 않습니까? 재료 다 나온 다음에 하면 상투입니다. 상투. 사전에 감지를 해서 사전에 대책을 세우는 게 경제가 할 일이지 지금 실컷 지표 다 나오고 나서 대책을 세운다니까 지금 부작용이 실컷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만든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급작스러운 기준금리 상승으로 나타난 일이, 그러니까 이 일이 결국 SVB 하나만에 해당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번에 SVB는 잘못한 건 없어요. 뭐 큰 투자를 실패해서 했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멀쩡하게 국채하고 모기지 그냥 투자를 했어요. 투자했는데 너무 갑자기 인상이 되니까 대응을 못한 거죠. 그래 국채 가격이 폭락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근데 이건 SVB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지 않겠느냐. 물론 금리에 대해서 해칭한 은행들도 있다고 하지만 지금 뉴욕의 시그너처에도 오늘 폐쇄됐다고 합니다. 이게 가장 큰 패드의 이 실체의 가장 큰 문제가, 두 번째는 SNS입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은행이 멀쩡하게 망할 수 있지? 이걸 우리가
트위터 파산이라고도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뭐냐? 야, SVB가 지금 돈 없댄다. 빨리 찾아라. 이게 트위터에 막 돌았답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이 막 몰려들죠. 막 몰려드니까 돈을 내줘야 되니까, 네, 국채를 막 팔았죠. 여기서 이제 18억 달러 손실이 발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하고 달리 너무 정보 속도가 빠르니까 사실 SVB는 흑자도산이나 비슷한 사례거든요. 멀쩡하게 있다가 갑자기 고객들이 이렇게 하면 어느 은행도 다 망하죠. 갑자기 기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금융기관들이 다 돈 내놔라고 이래버리면 망하는 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이런 영향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딴 얘기입니다만 공매도를 제가 반대하는 이유도 이런 거거든요. 기업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면 이렇게 SNS 통해서 언제든지 풀려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번은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셨다시피 패드의 실책에서 나옵니다. 모든 이유는 패드의 문제인데 자, 그래서 이제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일이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금 보호를 다 해서 주식시장이 오늘 큰 영향을 안 받아서 넘어갔구나. 당장 큰 일이 나지는 않은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골병이 들어있구나. 금융기관들이 갑작스런 이런 급작스런 기준금리 상승을 해서 이제 앞으로 벌어질 골병이 당장 금융기관들이 채권 때문에 문제가 생기겠죠. 이 손실을 많이 본 금융기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이 이번 3월 21일, 22일에도 하는데 FOMC에서 지금 금리를 안 올릴 수 없어요. 기준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근데 기준금리를 올리는 게 지금 속도의 문제 아닙니까? 이러면요. 지금 이렇게 큰 흐름을 보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주식도 빠질 때 보면 부실한 주식부터 빠지잖아요. 대세 하락기 가면. 마찬가지로 그동안 코인이 망했잖아요. 미국의 결국 급작스러운 기준금리를 급작스럽게 올리다 보니까 일단 코인이 먼저 박살이 나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주식시장이 작년에 IMF급으로 박살이 나버리잖아요. 이제 나타나는 게 그 금융 전반에 아니면 경제 전반에 아니면 국가 당 전반에 나타나는 일이 서서히 이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들 이런 금융기관들이 좀 대응을 잘못하는 은행들이 하나씩 망하겠죠. 이제 경제도 마찬가지. 경제 전반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동안에 급작스러운 걸로 지금까지 버텨왔지만 개도국들은 이제 서서히 난리가 나기 시작할 거고요. 이런 일이 나타나겠죠. 이제 일본도 위기입니다. 일본도 지금 중앙은행 총재가 지금 바뀌었는데 일본도 국채의 반 이상을 중앙은행이 들고 있는 아주 기형적 구조잖아요. 일본도 금리를 안 올릴 수는 없는데 지금 물가가 너무 심해서 인플레이션 잡게 올리면 일본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국채의 이자를 그러니까 정부 예산으로 이자 갚기 급급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제가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최근 5년 동안 부동산 쪽으로 돈이 너무 많이 대출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험사들하고 은행들이 성과급 잔치를 벌였잖아요. 저것들이 곧 이게 큰 문제가 생긴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PF 우리나라가 전체 보전금은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거든요. 합치면 GDP 대비 156%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 가계부채가요. 그래서 제가 자꾸 가계발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2, 3년 내에 아주 힘든 일이 올 수도 있습니다. 국가별로 이런 일이 오겠죠. 그래서 결국 패드의 그 실책이 이런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제일 늦게까지 인플레 문제가 없다고 떠들고 나서는 지금은 인플레 하는 걸 보면요. 정말 무능한 사람들이에요, 패드가. 그래서 이런 일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점점 큰 일이 벌어지는 초기다.
이렇게 보시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좋아져야 되겠지만 나빠지는 걸 알면 대비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앞으로 일이 이런 과정 조금 벌어지고 있구나 한다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던 게 선물 매도라든지 아니면 곧버스를 이제 다시 관심을 둔다든지 아니면 서학개미는 QQQ 이런 거 매매한다든지 이런 거를 대비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나빠진다 하더라도 뭐 아쉽게 안타깝지는 하지만 이런 그림을 염두에 두고 내가 리스크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구나 하시면요. 또 이런 일이 있고 나면 또 좋은 일이 또 많이 빠지면 올라가거든요. 근데 주식시장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얻어맞아 버렸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주식시장 그렇게 빠지라고 생각하는 작년에 이미 많이 얻어맞았으니까 이제 은행이라든지 금융계 이런 쪽에서 고통이 많이 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올해는 뭐 저는 그렇게 많이 빠지는 생각을 하고 다만 올해도 만만치 않는 고통은 있다. 이건 이 정도만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큰 그림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거고요. 과거 서브프라임 얘기를 조금 드리면 서브프라임도 이제 우리 반응이 뭐냐 하면요. 서브프라임도 그랬어요. 서브프라임이라는 것은 모기지 채권이 문제가 생겼거든요. 이때가 서브프라임 이때죠. 처음에는요. 이제 모기지 채권 우리로 치면 주택담보대출이죠. 모기지 채권이 이게 부실화됐습니다. 그냥 그 어느 집 개한테도 대출해줬다 막 이럴 때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똑같죠. 미성년자가 아파트 187채를 살 수 있게 한 게 지금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도 서브프라임 같은 일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은행들, 뭐 보험사들, 제2금융권, 제3금융권 전부 정말 최근 5년 동안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게 상황이 지금 만들어졌는데요. 그래가지고 처음엔 뉴브릿지, 당장 모기지 하는 회사들이 파산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주가시장에 잠시 빠져 움찔했다가 또 괜찮거든요. 그래서 좀 넘어갔습니다. 그러더니 좀 있으니까 이제 이 모기지 채권을 가지고 기초로 한 파생 상품들 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죠. 기초가 엉망이 돼버려요. 파생 상품이 문제가. 그래서 BNP 파리바 같은 데서 이 파생 상품에 지금 계산이 안 된다. 그래서 인출을 당부가 금지하겠다.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거 심상치 않구나 서서히 된 거죠. 그래서 결국 리만 브라더스가 이 파산할 때 이때 주가가 막 대폭락을 했죠. 그러니까 그전에는요. 조금 움찔했다가 이랬다가 그 다음에 좀 놀랬다가 이랬다가 나중에 리만 브라더스 때는 꽝 쳐박았거든요. 이때 리만. 그래서 주식시장은 이때 마지막에 반응을 하더라 하는 게 이제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 한 요 정도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주식시장이 앞으로 이렇게 빠진다는 건 아니군요. 반응이 이거는 경제 차원의 반응이라고 봅니다. 주식시장은요 작년에 워낙 많이 야무지게 빠졌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도 빠질 여지는 있습니다만 자 그렇다. 그래서 이 일이 지금 보통 일이 아니다. 결국은 이렇게 급작스러운 패드의 기준금리 인상이 부작용이 이제 또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제일 허술했던 코인부터 박살나더니 유동성이 빨아들이니까 주식시장이 나빠졌고 이제는 은행이라든지 금융기관 전반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패드의 실책이 만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는 국가별로도 나타날 겁니다. 국가별로도 나타나고 그래서 지금 시그니처 뱅크는 오늘 지금 일단 중단을 시켰다 그러죠.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다고 지금 이제 다음 얘기가 나오면 크레딧 스위스 망한다. 안 그래도 크레딧 스위스는 전에부터 계속 망한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크레딧 스위스는 지금 대주주가 주식도 다 팔았다 그랬죠. 그래서 크레딧 스위스가 또 문제가 생긴다 하면 주식시장이 또 한번 깜짝 놀라겠죠.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그래서 남의 일이 아니다 하는데 우리나라도 제가 좀 전에 드렸듯이 가계발 금융위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하는 걸 염두에 두시고 제가 우리의 정장님 드리는 말씀은 이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내가 대비를 잘 하자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계
지금 또 이렇게 우리가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한국은행이나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이미 일이 벌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5년간 가계부채가 비정상적으로 급증을 해서 OECD에서 그냥으로 다른 나라 계산하듯이 하더라도 우리가 4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세는 빚이잖아요. 돌려줘야 될 사금융이잖아요. 전세를 감안하면 157%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뭘 하겠습니까? 지금 한국은행이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안 올릴 수 없죠. 금리를 이번에 동결했지 않습니까? 동결하니까 당장 돈이 빠져나가잖아요. 채권 자금이. 당연하죠. 외국인들은 아니 한국 채권하고 미국 채권하고 금리가 같아도 미국 채권을 가질 판인데 미국 채권이 지금 1% 이상 금리가 더 높잖아요. 당연히 미국 채권을 가겠죠. 이건 뭐 당연한 흐름이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자금이 유출돼 버릴 거니까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계속 금리를 올려야 될 상황이에요. 금리를 올리면 네, 우리 부담이 되겠죠. 우리 그 부동산 담보대출 받은 분의 부담이 크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이때 와서 제가 보더라도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담담하게 이게 잘 좀 견디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것밖에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 원화 가치가 2월이 보면 6.8% 하락해서 러시아 루브라 다음입니다. 이것들이 제가 볼 때 외국의 헤지 펀드 같으면요 또 한국을 노려보고 있을 거예요. 늘 그래왔듯이 서브프라임 때도 우리가 굉장히 흔들렸는데요. 이런 뭐냐 우리나라는 예대율이 높습니다. 전통적으로 예대율이라는 건 예금 대비 대출 비율인데요. 지금 100% 지금 하도 지금 부동산 이 위기다 보니까 정부가 원래 우리 지금 예대율이 100%거든요. 이걸 일시적으로 좀 풀어줬어요. 그 지금 예대율이 100% 넘었는데 넘다고 알고 있는데 홍콩 같은 경우는 70%입니다. 보통 건전한 데는 70% 80%죠. 네, 예금 받은 걸 다 대출을 안 해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예전에 그 금융 자유라 제가 이거는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김대중 대통령 시절 말미에 금융 자유화를 했거든요. 그때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야, 네 집 사라. 앞으로 집 엄청 오를 거다. 실제로 저도 사실 처음으로 제가 부동산 되게 싫어하는데요. 이건 제가 반성해야 될 일인데 처음으로 제가 청담동에 아파트를 하나 산 적이 있었어요. 60% 빌려주더라고요. 은행에서. 옛날 얘기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그럼 금융자유라는 게 예대율을 니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안 오를 수가 없는 구조죠. 근데 좀 이따 80%를 빌려주더라고요. 나머지는 정말 100% 빌려주. 이거는 보증보험을 끊어오면. 그러니까 그때 막 제가 청담동에 산 그 우방 아파트를 그때 샀었는데 막 올라버리더라고요. 안 오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유동성이 풀리는데. 예대율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항상 정부가 이걸 잘 해야 되는데 이걸 컨트롤 못 해버리면 지금과 같은 일이 아파트가 대란이 나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그 후유증이 올 건데 어쨌거나 우리나라 은행에는 돈이 없습니다. 항상 대출을 다 해줘버리고 은행채까지 발행해서 또 빚을 내서 대출해주고 은행들은 대출 자산이 늘리는 게 은행 일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에 비해서 항상 외국인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들 항상 한국이 또 우리나라 금융 개방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원화를 공격하려고 지금 노려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환율이 상대적으로 더 하락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더 위기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렇다 하는 점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결국 제가 드린 말씀은 이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대비를 잘 할 마음을 갖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죠. 주식시장이 금경제도 그렇고죠. 그를 모르고 당하면 충격이 큰데 이런 부분이 있구나 조심해야지 하면 상대적으로 덜 당할 수 있고 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번 주는요 오늘 지금 나스닥 선물이 맞죠? 제가 보는 지금 나스닥 선물이 1.4% 오르고 있어서 오늘 우리 시장은 막 그렇게 크게 충격받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제 SVB 파사는요, 우리가 경고 좀 조심하라는 경고다. 이렇게 정도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 주는 또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도 호재성 되는 게 유럽의 CRMA 초안이 화요일 날 되는데요. 여기가 아마 2차 전지주들이 금요일부터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좀 반등할 수 있는 2차 전지들이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예상합니다. 이게 반등의 요인으로 작용 안 하면 좀 문제기는 하지만 이건 조금 시장에 반등할 수 있는 재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에 화요일 날 수요일 이것도 우리 또 신경 써야 됩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 PPI인데 이게 결국 페드의 금리 FOMC의 기준금리 인상 폭인데 지금은 얼마 전까지는 0.5%가 대세가 됐다가 지금 다들 0.25%입니다. 이번에 실리콘밸리 뱅크의 문제로 인해서 SVB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 FMC가 이걸 발표를 해도 0.25% 해도 문제고 0.5% 해도 문제고 이미 페드의 신뢰감은 다 떨어졌고요. 무능함도 다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0.25% 하면 야 인플레 담는다며 파월 의장님 인플레이가 작겠어요? 0.25% 가지고. 네. 근데 0.5% 올리면 또 욕 더 넘어겠죠. 야, 1년 동안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려서 이런 부작용을 만들어놓고 또 이런단 말이야? 페드 니들 지정신이야? 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FMC가 별로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만한 요인이 없는데 어쨌거나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시장은 6% 인상을 예상하고 있는데 네. 그 이하면 좋겠는데 만약에 한 6.5% 정도 나온버린다 이러면 참 해집니다. 주식시장도 입장도 그렇고 페드가 할 수 있는 것도 그렇고 아무튼 이번에 이 물가지수 발표는 뭐 기준금리의 영향보다는 전반적으로 앞으로 페드의 운신의 폭의 결정을 한다는 측면에서 화요일 수요일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마 외국인들이 관망을 하겠죠. 오늘 내일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어쨌거나 그동안 1, 2월 올랐는데요. 이 상승은 작년에 워낙 많이 떨어져서 기술적 반등 정도로 보시고요. 이제 다시 이런 하락 국면으로 접어든다. 잘해야 네, 박스권이다. 이렇게 하고 앞으로 철저히 유동성, 현금 유동성 늘 좀 유지하려고 애를 쓰시고 단타 위주로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선물 매도라든지 이제는 아니면 곧버스 매수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는. 그래서 우리는 대비만 잘하면 됩니다. 앞으로 어려워진다고 해서 속상해 할 건 없어요. 대비만 잘하면 된다. 염두에 두시고 또 하나 나가온 시장의 변수가 카카오인데요. 카카오는 오늘 상승 출발하는군요. 제 생각하고 다르잖아요. 자, 카카오는 일단 증권사 리포트들은 긍정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이제 하이브가 사실은 합의가 한 게 아니고 하이브 입장에서 그래 하이브 네가 가지고 가라. 그래서 이런 입장인데 하이브한테는 호재로 보이는데 하이브도 올라오고 지금 카카오도 상승 출발이다 나오는데 저는 벌써 이게 호재인가 싶어요. 카카오가 사실은 사우디 국부펀드 그 다음에 싱가포르 투자청 돈을 1조 2천억 유치를 해가지고 카카오 엔터가 IPO 하려고 지금 난리인데요. 저는 이걸 철학이 뭐 하자고 이 짓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카카오 엔터가 이 애를 써서 SM을 인수해서 사우디 국부펀드 싱가포르로 돈 벌어주는 일을 합니까?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 과정에 경영진들이 스톡옵션도 받고 돈 벌겠죠. 참 저는 카카오란 이제는 보면 이런 집단들은 정말 주식시장을 이용해서 돈만 벌려는 한 집단이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이게 저만의 생각일까요? 도대체 이걸 SM을 인수를 이렇게 사력을 다해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를 IPO를 한 목적을 모르겠어요. 그럼 사우디하고 싱가포르 투자청 돈 벌어주려고 이렇게 외자들 돈 벌어주려고 이 짓을 하나요? 참 글쎄요. 앞에 카카오 엔터도 그렇고요. 카카오 택시 가지고 카카오 모빌리티 상장하려고 하도 그렇게 욕을 얻어먹고 포기를 했잖아요.
글쎄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리고 카카오가 SM을 과연 1조 2,500억을 줘가지고, 이게 무슨 시너지가 있을까요? 네. 카카오는 플랫폼인데, 그 지금 말씀드린 SM의 아티스트들은, 이거는 무형자산이잖아요. 재계약 안 하면 그만인데, 그래서 이수만이라는 창업자가 그래도 영향력이 클 건데, 앞으로 지금 에스파 외에는요, 다 재계약에 달려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아티스트들이 재계약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하이브를 가도 그만이고, JYP를 가도 그만인데, 글쎄요. 카카오가 저는, 어쨌거나, 카카오도 오늘 상승 출발이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이브는 일단 호재로 작용할 것 같아요. 하이브는 오히려 홀가분하게 잘 됐다. 본업에 충실해라. 하이브가 그당 안에 좀 SME 인수권 때문에 주가가 좀 상당히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했는데 다시 우상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 하이브한테는 호재로 작용할 것 같은데 글쎄요. 카카오는 저는 의문입니다. 지켜봐야 돼. 저 같으면 제가 펀드 매니저 같으면 카카오 주식은 안 보겠어요. 철학이 없는 회사다. 그냥 경영진들이 맨날 돈 벌려고만 혈안이 돼 있는. 네. 도대체 뭘 추구하죠? 네이버하고는 정말 구별되는 회사다. 생각인데요. 오늘 카카오가 주가가 어떻게 될지. 일단 증권사 리포트들은 뭐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글쎄요.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개장 30초 남았는데요. 30초 후에 개장 방송 다시 곧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